복식부기 원리 이전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과 관련된 객관식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다음 중 붕괴의 구조상 차변의 요소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차변에 올 수 있는 거래 요소가 뭐가 있죠, 여러분?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이 있었죠.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해당 사항이 없는 거는 어떤 걸까요? 자산의 감소는 자산의 감소는 우리가 대변에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무릉의 재무 상태가 다음과 같을 때 기말 자산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볼게요. 지금 기초에 지금 부채와 자본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기말에 자산과 부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우리가 기초에 있던 우리가 자산. 자, 제가 잠깐 멈춰 놓고 요 공식을 적어 봤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초에 자산이 100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기초에 이 자산 100원은 기초에 있던 부채 30원, 70원하고 기초에 있던 자본 30원을 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기말에 보니까 기말의 자산이 1년 동안의 수익이 벌어들인 게 500원, 들어간 비용이 400원이면 당기순이익이 100원이잖아요. 그럼 요 100원만큼 자본이 늘어났겠죠. 그럼 부채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가정하면 이 당기순이익 100원만큼 기말의 자산은 100, 여기 1000원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자, 기말에 이 자산은 기초자산 1000원보다 100원이 더 늘어났겠죠, 이렇게. 부채는 변함이 없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본은 얼마가 되겠어요? 그죠? 자본은 1100원이 되려면 400원이 되겠죠. 그럼 이 자본이라는 400원은 우리가 기초에 있던 기초 자본에다가 뭐를 더한 거예요? 그렇죠. 1년 동안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을 더한 거랑 같은 거예요. 지금 기초 자본이 300원 있었고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100원이니까 기말의 자본이 400원이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공식대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풀게 되면 자, 지금 수익에서 비용을 빼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난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이 문제의 경우에 6만 원만큼 당기순이익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기초에 있던 자본이 16만 원이니까 기말의 자본은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 16만 원에서 당기순이익 6만 원을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22만 원이죠. 22만 원이 기말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 기말 자산은 얼마일까라고 물음표를 했으니까 우리 자산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자산은 요 부채하고 자본을 더한 거니까 기말의 부채 45만 원과 기말의 자본 22만 원을 더한 게 기말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겠어요? 45만 원에다가 45만 원에다가 22만 원을 더하면 67만 원이 이 기말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네,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시산표와 관련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시산표의 등식은 기말자산 플러스 총비용은 기말부채 플러스 기초자본 플러스 총수익이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쵸? 자, 이거는 맞는 표현인데요. 자, 이 공식이 왜 성립되는지는 제가 위에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같이 했던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시산표에 나와 있는 이 금액들을 보시면 자, 이 시산표는 지금 12월 31일 기말 시점의 시산표예요. 그러면 자, 지금 현금은 자산이죠. 그래서 이 자산은 기말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기말 자산. 12월 31일 시점에 이 기말 자산 그리고 급여 비용, 급여랑 여비교통비
이게 총 비용이죠. 그러면 이 45만 원이라는 이 숫자는 기말의 12월 말의 시점에 자산 요 32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1년 동안의 총 비용을 더한 거죠. 총 비용 13만 원을 더한 거예요. 그러면 기말 자산에다가 총 비용을 더한 이익 숫자는 자, 차입금은 뭐예요? 차입금 부채죠. 기말 시점의 부채. 그죠? 그래서 요거는 기말 시점의 부채에다가 자, 이 자본 10만 원은 이 자본 10만 원은 우리가 이 기말 시점의 자본은 지금 27만 원인데 이 10만 원은 기초에 있던 자본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감 붕괴가 반영되기 전이 시산표이기 때문에 이 시산표 상에 나와 있는 이 10만 원의 자본은 처음에 있던 기초 자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있던 요 기초 자본을 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기초 자본. 그리고 이건 뭐겠어요, 여러분? 30만 원은 총 수익이죠. 그래서 1년 동안에 총 수익을 더한 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자, 기말 자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여러분 여기 32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총 비용은 9만 원, 4만 원 하면 13만 원인 거죠? 그렇죠? 이 숫자 45만 원은 어떤 거랑 같아요? 요 차입금 기말 시점의 부채 5만 원하고 그렇죠? 또 요 기초 자본이죠. 10만 원은 기초 자본 10만 원. 그렇죠? 그리고 총 수익 30만 원을 더한 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같은가요, 여러분? 보니까 5만 원, 10만 원, 30만 원 하면 45만 원 맞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바로 시산표의 등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산표 등식은 기말 자산에다가 총 비용을 더하고 그리고 기말 부채, 기초 자본, 총 수익을 더한 거랑 같게 된다. 여기서 특이한 거는 기초 자본을 더한다는 거예요. 왜? 이 시산표의 요 자본은 이 마감을 한 후에 기말 자본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기초 자본이라는 거예요. 10만 원이. 자, 그래서 그럼 요거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로 돌아갔더니, 자, 지금 시산표 등식은 기말 자산 더하기 총 비용은 기말 부채 더하기 기초 자본 더하기 총 수익과 같다라는 게 성립되죠? 이게 시산표 등식이 돼요. 자, 맞는 표현이고요. 잘못된 거 찾는 거니까. 자, 잔액이 차변에 남는 계정은 뭐예요? 자산하고 비용 계정이다. 다시 여기 위로 올라와 보면 자, 잔액이 이렇게 차변에 남는 건 뭐예요, 여러분? 차변에 남는 거는 이런 현금과 같은 자산, 이런 급여나 여비교통비와 같은 비용이 차변에 잔액이 남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맞는 표현입니다. 자, 붕괴는 거래 이중성에 따라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의 결합돼서 나타나는 거 맞죠? 시산표 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계정 과목을 잘못 기입한 거를 들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다, 없는 오류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시산표를 보시면 금방 이해돼요. 자, 이거 지워볼게요. 자, 이 시산표를 보시면 자, 우리가 시산표에서 오류를 발견하는 건 이 양변이 같아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같지 않다 그러면 오류가 생기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비교통비를 우리가 4만 원을 기록해야 되는데 4천 원이라고 기록을 했다면 이 숫자는 같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차변에다가는 4천 원 기록하고 대변에다가 4만 원을 기록한 거니까 차대변의 숫자가 같지 않기 때문에 아, 이게 오류가 있구나라는 거를 인지할 수가 있어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 여비교통비 과목을 5기입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모르고 복리 후생비라는 비용으로 잘못 기입을 했어요. 하지만 그럼 이게 잘못 기입했다 하더라도 이 양변의 숫자는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산표상으로 이게 오류가 있다라고 오류를 검증할 수는 없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찾아봐야지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시산표상에서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한쪽 금액을 잘못 기입해서 이 양변의 숫자가 같지 않다든지 이런 것들은 오류를 발견할 수 있지만 이렇게 계정 과목을 오기입했다라는 것만으로는 오류를 검증할 수는 없다. 이 시산표 상에서
오류를 검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차변과 대변의 숫자가 맞지 않을 때 그때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계정 과목을 이렇게 잘못 기입했다라고 해서 잘못 기입했다 하더라도 차변과 대변의 숫자가 같다면 시산표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기말결산 시 계정별 언장의 잔액. 계정별 언장이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봤던 T계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계정별 언장이라는 건 우리 T계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이 T계정 사항에서 차기로 이월하는 방법을 통해서 장부를 마감해야 되는 계정 과목. 자, 다음 연도로 우리가 잔액을 이월해야 되는 것들은 뭐예요? 자산, 부채, 자본은 다음 연도로 잔액을 이월시켜야 되는 거고, 수익과 비용은 이월하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수익과 비용은 이월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이유는 수익과 비용은 1년 단위로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집계해서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죠, 여러분? 그러면 자, 여기서 차기로 이월하는 것은 자산부채 자본을 찾는 건데,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 공부는 안 했지만 개발비라는 거는 이건 무형 자산에 해당이 돼요. 개발비라는 거는 우리가 아직 공부는 안 했지만 자산에 해당이 돼요. 자, 기업에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게 되면 이 투자한 돈은 미래에 효익을 얻는 거니까 이건 돈이 나갔다고 해서 비용으로 보지 않고 이걸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울 건데 개발비라는 건 자산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런데 기부한 비용이라든지 이 접대비라고도 하지만 요즘엔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건 뒤에 가서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이런 기부금 비용이나 접대 비용이라든지 광고 선전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용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때 4번의 답은 3번이었다라는 거예요. 3번 자산부채 자본은 이월하는 방식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4번의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다음은 이론상 회계 순환 과정의 일부이다. 순서가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옳은 거. 자, 우리가 장부가 작성되는 순서는 거래를 분기하고 그리고 전기하고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하고 기말 수정 분계를 통해서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한단 말이에요. 그럼 수정 후부터 나온 거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기말 수정 분계 작성하고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한다. 이런 흐름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마감할 때 수익 비용부터 먼저 집합손익으로 마감해서 당기순이익을 이 자본에다가 반영시켜 주잖아요. 그죠? 순서가 수익 비용을 먼저 마감하고 그리고 자산부채 자본을 마감해서 이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순서 중 가장 적합한 것은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의 답은 3번이고요. 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회계상의 거래에 결합관계를 표시한 거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대형 가습기를 150만 원의 현금으로 구입하면 이 대형 가습기 이런 건 비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요. 현금으로 샀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다라는 거니까 이건 맞는 표현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이런 기업에서는 자금을 투자받기 위해서 주주들한테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투자받기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주식을 발행해서 2억 원의 현금을 투자받았대요, 기업이.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이 투자받은 돈은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은 지금 완벽히 소화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그렇겠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표현이죠. 자, 제품을 30만 원의 현금으로 매출했다는 건
판매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현금 받고 제품을 팔았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할 거고, 그리고 물건을 팔았으니까 판매 수익이 발생하는 거지 비용이 감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못됐죠. 그죠? 비용이 감소가 아니라 판매 수익이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 자, 관리부 직원의 출산 축의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이렇게 축의금을 냈다 그러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직원들 복지와 관련된 뭐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이 발생하고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7번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다음 중 집합손익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집합손익은 어떤 개념이었죠, 여러분? 자, 우리 집합손익은 위로 다시 올라가 보면, 자, 대변에 있던 수익을 차변으로, 차변에 있던 비용들을 대변으로 보내주고, 우리가 이걸 인위적으로 마감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집합손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이 총수익과 총비용을 마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30만 원의 집합손익, 이건 총수익을 말한다고 그랬었고, 13만 원의 집합손익, 13만 원은 총비용이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이거는 총수익을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총비용을 집계한 것이니까. 그러면 수익 30만 원에서 비용 13만 원을 빼면 17만 원이 뭐예요, 여러분? 그쵸? 대변에 이 집합손익, 수익이 더 많은 거니까 이것만큼 올해 한 해 동안, 그렇죠. 단기순이익이 난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단기순이익 난 것만큼을 자본금으로 대체해 주는 거였었어요.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수익과 비용을 집합손익 계정을 통해서 마감한다라고 했었죠. 자, 이걸 생각하시고 문구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수익 계정의 잔액을 손익 계정, 즉 집합손익 계정 대변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수익 계정의 잔액을 우리가 집합손익 대변으로 대체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적어보면 대변에 있던 수익을 차변으로 없애고 여기다가 집합손익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네, 맞는 표현입니다. 또 비용 계정 잔액을 손익 계정 차변으로 대체한다. 차변에 있던 비용을 대변으로 이렇게 정리해주고 여기다 집합손익 이렇게 마감을 했었잖아요. 맞죠? 요 손익에 차변에 대체하는 거 맞죠? 손익에 대변에 대체하고 차변에 대체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죠? 분계를 떠올려 보면 수익과 비용 잔액은 손익 계정에 대체한 후에 잔액이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은 다음 연도로 2월 되면 안 되는 거니까 0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럼 손익 계정의 잔액, 예를 들어서 지금 수익이 100원이고 손익으로 마감을 했고 비용이 70원이어서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손익 100원, 손익 70원이면 지금 손익이 대변에 30원이 더 많이 남아있죠? 그 잔액이 30원이 남아있죠? 이 30원은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1년 동안 벌어들인 단기 순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이것만큼 요 자본금을 늘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단기 순이익만큼 요 단기 순이익 계정에 대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기 순이익 계정에 대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본 계정에다가 대체하는 거죠. 단기 순이익 계정 이런 건 없고 자본 계정에다가 대체했었잖아요. 그죠? 자본금 이런 식으로 자본에 대체했었지 뭐 단기 순이익 이런 계정을 대체하는 건 아니었었죠. 여기 자본에 대체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잘못된 표현은 4번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계 순환 과정과 관련된 이런 기출 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개념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전산회계에서는 이 부분이 큰 비중이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정리한 거는 이런 개념을 이해하셔야지만 뒤에 가서 이제 프로그램을 다룰 때 내용들이 또 이해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조금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한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고 우선은 쭉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